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뭐 시황 이야기일 텐데, 사실은 시황 이야기에다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좀 섞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방향성에 따라서 꽤 많은 어떤 영향을 받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의 어떤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꽤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 약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어떤 모습을. 그래서 기업의 어떤 좀 부분들과 함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회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 지금 매도할까요? 혹은 뭐 지금 매수할까요? 이런 것 혹은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데 현재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뭐 혹은 뭐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지금 뭐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이 대답할 수가 없을 정도의 질문인 것이죠. 왜냐면 이게 매수와 매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방법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이거는 조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어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역시 뭐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맞는 매수와 매도의 어떤 방식을 보려면 좀 고민이 많이 늘 해봐야 되긴 해요. 여러 가지 방법도 해봐야 되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나의 호흡도 알아야 되고 그 이전에는 나의 재무 상황도 같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한 3억 정도로 하는데 이 돈이 1년 후에 어, 집을 사야 될 돈이다. 이러면 이 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볼 것 중에 있는데 그렇게 말고 실제로 그래도 좀 권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통일성 있게 좀 이야기했던 걸로 좀 해볼게요. 오늘 지금 이렇게 보조지표를 볼린저 밴드를 일단 설치를 해봤는데요. 볼린저 밴드를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은 20 볼린저 밴드 중심값이 혹은 50일짜리 혹은 뭐 80일 한 120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날카롭게 트레이딩 하기에는 한 요 언저리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세의 어떤 큰 흐름을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어떤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한 요 언저리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과 요것을 50과 120 볼린저 밴드를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 150에 대해서는 작년에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올해는 12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오래된 회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그때 이제 최근 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이 120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중심값을 120으로 설정한 볼린저 밴드 승수는 2로 설정한 원래 오리지널 값은 20과 2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어떤 그 기간 안에서의 어떤 그 변동을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이 120이라는 숫자를 제가 설정한 이유는 이거는 어떤 무슨 뭐 법칙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진 않는데요. 제가 이렇게 깔고 보니까 많이 좀 여쭤봐서 설명드리면 이 초록색 선이 121 선인데요. 이 선의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가 확실히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한번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해서 좀 보면 이것도 길죠 사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중심선, 이 초록색 선 위에 있을 때는 시장이 확실히 상승하는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고요. 이 초록색 선 아래에 있을 때는 확실히 주가가 좀 하락하는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아주 성장하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서는 보통 이런 구간들이 시장에서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은 아주 작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아주 운이 좋을 때 만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의 어떤 상단과 하단의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횡보장으로 크게 어떤 좀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타고 이렇게 상단과 중심선을 타면 상승장, 이 중심선에서 또 하단과 중심선을 맞고 계속 빠지면 하락장. 근데 여기서는 한번 다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죠. 요 정도만큼. 요 구간은 횡보장이었고, 요 구간은 하락, 여기는 상승, 여기는 횡보. 뭐 이렇게 큰 시세를 일단 보는데요. 만약에 시세의 어떤 방향을 결정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시세와 무관하게 나는 어디서든 매매할 거야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방법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횡보장에서 매매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상승장에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어떤 결정을 하겠죠. 하락장에서 매매해야겠다라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고요. 만약에 횡보장에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횡보장이지만 실적은 꾸준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졌을 때 반등하고 빠져도 반등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횡보장일 때는 실적이 막 하락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정 평균 실적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왔다 갔다 실적이 움직이는 이런 애들. 하지만 이 회사의 핵심인 영업이익은 좀 꾸준히 유지되는 이런 구간들, ROE 역시도 높은 단계를 유지하는, 위아래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더라도 반등의 어떤 힘을 믿고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에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비슷한 종목이 S1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단과 하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하단에서 한 두어 번에 한 10%씩 하락한다라는 각오가 돼 있는다면 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50 볼린저 밴드는 한 4차 매수까지 고려해 봅시다라고 하고 하단에서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해도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다면 120 볼린저 밴드는 한 3회 혹은 2회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했다면 여기가 요 당시가 이런 것이죠. 요 당시에서 얼마큼 빠졌냐면 한 10% 정도 빠지고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하고 10%가 빠졌을 때 2차 매수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상단을 하회할 때 매도. 여기서는 1차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지지 않았으면 그 1차 매수한 물량을 가지고 쭉 가서 매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보통 한 3-4달 이상씩 걸립니다. 3-4달. 그리고 그래서 이거 자체도 버티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어떤 일정한 어떤 본인의 기준이 없거나 혹은 주식을 잘 모르겠다, 대략적인 것들을 하기도 어렵고 회사원이라서 바쁘다라고 하면 저는 일간 차트를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큰 볼린저 밴드 안에서 그것도
아주 장기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 매수 매도가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제가 왜 요 이야기밖에 못 드리냐면,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주 짧은 보조지표들, 어떤 수급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선택하기에는 직장인으로서는 힘들 것 같아요.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불안하다면 이 하단에서 사서 이 상단까지 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심선을 돌파할 때 한 번 정도 물량을 덜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으로는 뭐 끝까지 가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잘 맞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우리 시장 레버리지도 한번 좀 이렇게 보면 레버리지 역시도 좀 잘 맞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뭐 거의 뭐 그쵸, 비슷한 것이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중심선에서 매도 1차적으로 하고 여기서 다시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 매도, 이 중심선에서 상승을 탄다면 매수 매도 매수,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격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일 텐데, 또 여기 중심선 매수 뭐 매도 매수 매도 또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까지 이용한다면 매수 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어떤가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이 중심선을 하단에서 올라탔는데 이 상단까지 가지 않고 이 중심선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통 상단을 잘 타지 않으면 이 하단에서 상단까지 한 번에 탁 이렇게 타치가 안 되면 하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장은 조금 어떤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로 이제 넘어가서 본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 좀 연계해서 본다면 요 이야기를 잠깐 쉬고 S&P 500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S&P 500을 만약에 ETF로 한번 봐볼게요. ETF로 보면 현재 S&P 500이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죠. 이것은 아마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S&P 500이 혹시라도 하락을 한다면.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시장에 큰 어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혹은 어떻게든 빠지든 간에 이런 모습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요 자리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S&P 500이 요 전고점을 돌파해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려면 일단 요 앞선 이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ETF를 자주 보는 이유는 일반 지수에는 없는 이런 갭이나 어떤 심리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ETF에서 보면 요 갭자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보는 거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입니다. 저는 요 갭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이 중심선인 뭐 이 하락 근처까지 올 수 있거나 여기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치고 올라가면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이 갭자리를 실도하는 순간에
사실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장단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경제 지표와 어떠한 유동성의 어떤 싸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굳이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어, 저의 어떤 그냥 어떤 시나리오 혹은 뭐 이런 소설은 유동성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연준이 과거에는 그 단기채와 어떤 장기채,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 불거진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 단기채와 장기채의 그 보유량이 연준이 한 4대 6 정도로 좀 안정적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단기채를 보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어떤 수급의 어떤 왜곡이 있는 겁니다. 수급에. 근데 9월 달에 만약에 자산 축소를 중단한다면 연준은 단기채 위주로 재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채를 장기채가 이렇게 하회하는 일이 쉽지 않은 어떤 유동성의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단기채를 장기채가 잠깐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후 꺾여서 사실은 이 3개월물이 아니라 그 뭐 2년물이라든지 뭐 다른 조금 더 긴 단기채를 하회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일시적인 어떠한 단기채와 장기채의 어떠한 만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확 꺾이기는 유동성에서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소설이니까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런 유동성 장세가 가장 큰 거품이 생겼고 가장 큰 힘이 있었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횡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상승의 어떠한 패턴으로 가다가 만약에 이런 큰 상승이 있었고 다시 어떤 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내면 이번에 이 상승이 가장 큰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때의 고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예전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100년 차트를 펴놓고 어떤 선을 그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그 엘리엇 파동의 마지막 파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최근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극복해낸다면 그때는 아주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기관들이 뭐 실적을 보는 사람들과는 조금 갭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다만 현재는 경제 관련한 쪽의 어떤 지표들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유동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최근의 기술적 분석에 좀 빠져 있는 그쪽에 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요 갭자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 꽤 오랫동안 다시 한번 눌렸다가 횡보하고 뭐 이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가장 좀 진지하게 보고 있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게 간다면 우리 시장도 좋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맞물려 있겠지만 우리 시장이 여기 중심선 이 언저리를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만약에 작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을 횡보 구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액면 분할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락하면서 진짜 하락장이 나왔고요. 이제는 여기 이 중심선을 왔는데 힘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눌리고 이 구간, 이 중심선을 타고 갈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상승장의 시작이면 상단선과 중심선을 타고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반등의 여부를 좀 보는데,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오늘 그 뭐라고 할까요? 카페에 올린 내용을 좀 보면, 뭐 어제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뭐 이렇게 자수한 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 뭐 디스플레이 쪽과 뭐 메모리 쪽에 사업 환경이 약세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1분기에 실적이 꼬꾸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실적이 과거 실적이 안 좋으니 이거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는지 확실히 보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등하는지를 보고 매수 고려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시장은 이렇게 실적은 이런 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 실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가 실적의 바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쪽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분기는 가장 비참하게든 혹은 뭐 처참하게든 나오면 나올수록 그 바닥을 확인하는데 더 용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예전에 언젠가요? 저희가 요 때였죠. 요 언저리부터 저희가 매도의 의견을 사실 이렇게 방송에다가는 뭐 작은 종목들을 매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은 매도 의견을 좀 크게 좀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매도의 의견이었고, 한동안은 보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시 이때 매수를 시작을 했고, 다시 매도를 짧게 한번 했고, 이제는 조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 삼성전자의 전고점을 삼성전자가 뛰어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멋지게 간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다라고 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작년의 장은 멋지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장이었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의 실적이 바닥이 확인된다면 저는 슬금슬금해서 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만약에 1분기가 최악의 실적이라는 게 명확해지면 더 이상 최악은 없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중심선을 타고 이 상단선과 중심선을 타고 간다든지 1번, 혹은 상단선과 이 하단선을 횡보하는 이 횡보장으로 갈 건지 2번, 요 1, 2번 정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 1번, 이 중심선을 극복하고 이 상단선과 중심선으로 이렇게 상승 패턴을 그리면 시장은 매우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마지막 3번은 이것이죠. 이 중심선과 이 하단선을 타고 계속 하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3번. 근데 이것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의 바닥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분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실적이 그렇다면 이 주가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이라는 것에 뉴스에 너무 놀랜다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최악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하단선까지 오면 이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이거는 이제 최악일 경우에. 근데 만약에 시나리오로 만약에 가서 이 중심선을 이렇게 뭐 흔들릴지언정 이렇게 올라탄다면 뭐 다양한 어떤 종목 업종에서의 상승하는 어떤 종목들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좀 본다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삼성전기도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삼성전기 역시도 좀 힘든 모습이었긴 합니다. 확실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인 걸로 보였긴 해요. 이렇게 좀 보면 삼성전기의 가장 현재 의미 있게 좀 보는 라인은 현재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 이 가격대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를 보는 것인데 일단은 이것이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때 상승했던 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왜 실적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졌지라는 것. 이 내용은 뭐 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MLCC 가격이 어떤 좀 급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실 요 언저리라고 해야겠죠. 요 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났었고 이때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스마트폰 시장 침체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장용에 대한 쪽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증설을 해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향후 미래에는 어느 정도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EPS가 정체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지만 미래의 실적이 좀 정체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혹시 다 반영된 것 아니야? 그래서 조금 시장이 같이 하락할 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삼성전기 역시도 1분기가 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좀 들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뭐 기술적으로 잘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천천히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중심선을 회복하고 나서 뭐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하락하는 것에 대한 것이 좀 과도한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 바닥권을 형성하고 일정 부분 만회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상승 구간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떠한 그 증설의 효과가 실제로 언제 나올지, 그러니까 EPS 정체 구간이 조금 사라지는 이런 구간들이 가능할 것인데요. 아주 이것도 소설을 한번 써보면 이 볼린저 중심값이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고 하면 요 언저리까지 한번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이 여기까지 중심까지 올지 하단선까지 올지는 알 수는 없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 중심선을
그러니까 횡보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이 하단과 중심, 상단선을 어느 정도 슬금슬금해서 상단까지 터치하는 횡보의 모습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이런 것이죠.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는 이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큰 상승과 하락의 이런 패턴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것이고, 또 많이 올라서 또 많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여력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올랐던 부분이 많이 빠졌고, 이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볼린저 밴드의 상단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고점을 넘긴다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 저희도 삼성전기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어떤 정상화되는 과정까지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셀트리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엊그제인가요? 신라젠 이야기도 좀 했었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신라젠을 뭐뭐가 될 거니까 좋아질 거다. 다 가정의 가정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이 가정의 가정인 경우가 많지만 특히 얘는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이 신라젠이 기술적으로 어떤 바닥을 깨서 뭐 반등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신라젠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안 보는 게 좋아요. 매수하는 순간 그 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라젠의 모습을 보면 쭉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다 이렇게 사지 않거나 파는 모습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 신라젠을 계속 사라고 하는 어떤 좋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계속 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그 말하는 당사자도 신라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역시도 이런 제약바이오 쪽의 리포트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않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 중에 이제 의사인 분들과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수분들에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리포트를 이제 줄쳐 가면서 좀 여쭤보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어도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역시도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가면 뭐 좋겠지만 그 과정까지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겠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신약 쪽에는 어렵다라고 해요. 리포트가 결과대로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과정들이 너무 어렵다. 임상이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런 신약 쪽에는 보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수적으로 봐요. 신약 쪽들. 근데 과거에 셀트리온은 그러지 않았죠. 셀트리온은 좀 달랐죠. 성과를 내는 회사였었고, 시밀러로서 성과를 냈고, 그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 점유하는 어떤 점유율들이 눈에 다 보이는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역시도 저희가 2번 정도 매도 의견을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때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첫 번째 매도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는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근데 이것이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는, 근데 이때는 정말 위험하니까 매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 회원 중에서 셀트리온을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일단 저희의 생각은 그랬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셀트리온을 보진 않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어떠한 구간,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고, 이것을 누군가는 어떠한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았었어요. 이렇게 어떤 삼각수렴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런 패턴들은 방향성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 패턴의 어떤 수렴에 주가가 왔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는 방향을 확인하고 뒤따라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좀 늦게 가도 돼요. 왜냐면 어떤 속임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가서 가는 척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에서는 먼저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하나요? 오리지널 쪽에 어떤 반격도 시작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것들, 아니 뭐 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셀트리온의 어떤 그 시밀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쪽의 어떠한 오리지널 쪽이 회사가 여기까지는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이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은 가격을 많이 내려도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근데 시밀러 업체,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낮추면 영업이익률이 가속도가 붙어서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주총에서 나온 이야기가 중국에 한 5천억을 쏟아붓는다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이 현재 지금 그러한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도 직판 체제로 구축한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그 영업이익률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유럽 쪽의 어떤 내용도 먼저 돈이 나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나간다라는 부분에서는 회사가 좋은 흐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이 회사, 그러니까 보통 회사를 볼 때,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예측치들을 그냥 보여지는 어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만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이 이면을 보면 현금이 단기 순이익이 아닌 현금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매우 지금 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이 현금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중국에다 무슨 돈으로 투자한다고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유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유동 비율, 그러니까 유동 자산, 유동 부채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현금성 자산들과 어떤 매입 채무로만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은 한 5,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어떤 금융부채는 그리고 매입 채무까지 합치면 한 5,700억 정도 돼요. 현재만 하더라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뭐 다른 어떤 운전자본이나 이런 쪽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것들 한 1조 정도 되는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좀 보면 중국에 5천억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회사에는 좋은 뉴스는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면 일단 당장엔 그래요. 당장엔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부적으로 현금을 셀트리온이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하고 그렇지만 이런 그럼에도 꾸준히 매출이 나올고 이 대표가 얘기하는 서정진 회장이 얘기하는 뭐 5조 원의 어떤 매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셀트리온은 매출이 나오는 회사가 맞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버는 회사. 그러니까 여태까지 셀트리온은 성장주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았던 회사인데요. 근데 그 성장성이 꺾이면 횡보를 해야지 맞거든요. 이렇게 성장성이 쭉 가서 성장성으로 어떤 밸류를 받았던 회사가 성장성이 꺾이면 그냥 원래 자리로 횡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성장성이 꺾이면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가고요.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여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횡보하고 다시 성장성이 어떤 모멘텀이 마련되면 다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성장성으로 어떤 성장주로서 인정받았던 것이라면 최근에 이 하락은 뭐라고 할까요? 성장성이 꺾인 것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실적이 상승하는 구간, 어제 말씀드렸던 실적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EPS라고 보면 주가가 이 위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 거품을 가지고 주가는 좀 고평가될 수도 있고 하락할 때는 주가가 오히려 더 빠져버릴 수도 있는 이 실적의 센터를 주가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센터 이상의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하락이 나온 이후부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장이 될 텐데요. 아마 셀트리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중심선과 하단선을 맞겠지만 어느 순간 반등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가 20만 원이 깨진 가격인데요. 한 15만 원 정도는 와야 가격에 대한 어떤 메리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반등이 1차적으로는 시세의 어떤 중심값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 에너지가. 근데 다만 여기서 이 상단까지 가느냐 다시 하락하느냐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더 빠져야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셀트리온을 저점 매수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천천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회사인 거고 관심을 가지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하락이 멈추려면 흔히 여기 DMI 차트도 활용해서 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DMI 중에서 ADX 차트가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걸 좀 볼까요? 하락에서 멈추려면 이렇게 ADX가 요 검은색이거든요.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좀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요때도 조금 반등했을 때도 ADX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ADX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꺾일 때 아마 단기적으로라도 기술적으로라도 어떤 좀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인 것이고 당장 내일이라도 꺾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이 ADX가 빠질 때 이 ADX가 꺾일 때 반등을 활용해서 혹은 추가 매수 이후 반등을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가 다시 옛날처럼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일단은 당분간은 좀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는 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건드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에 보유자라면 기술적으로 치고 올라올 때는 반드시 좀 털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좀 이 정도로 일단 된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 시장에서 누적으로 보면 가끔 이렇게 합니다. 방송에서들 보면 매일매일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양, 순매도 뭐 어떤 양, 얼마 샀고 얼마 팔았다를 매일매일 얘기하는데요. 그 매일매일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요. 그냥 추세를 보십시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을 보면 1월 한 달간은 엄청 샀고요. 그 다음에 2월, 3월은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수급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수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코스피가 하락도 가능하다, 충분히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수급의 방향이 버티다가 조금 위로 가면 요 버티는 이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이 나겠지만 수급이 꺾여서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환경이 놓여지면 다시 주도주들이 갈 것이고 개별주들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현재는 거의 비슷하죠. 초반에는 코스닥의 수급이 약했다가 뒤늦게 쭉 올랐었고 3월부터는 코스닥 역시 수급이 그냥 옆으로 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로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뉴욕 증시를 자꾸 보는 이유는 뉴욕 증시를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면 미국이라는 종목, 한국이라는 종목, 일본이라는 종목, 수많은 나라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주니까 보는 겁니다. 이 대장주인 미국의 S&P 500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위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갭이 떠 있습니다. ETF상.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효과가 없어져 버린 완전히 무너진 어떤 수급의 모습인데요. 그 수급의 자리가 메꿔져야만 되는 것이고 메꿔지면 장기 금리와 어떤 단기 금리의 역전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인가 일단은 보류 정도로는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연준에서 단기채에 대한 어떤 좀 매수가 이루어지면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거 역시는 알 수 없고 현재는 지수상으로 S&P 500이 더 이상 많이 빠지면 안 됩니다. 상단으로 치고 올라가서 그 갭자리를 메꿔야 하고요. 만약에 메꿔지고 뭐 이렇게 상승한다면 우리 시장도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첫 번째로 수급이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급이 해결되려면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수급이 그닥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다행히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양은 좀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이 파란색 부분이 어수선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깔끔하게 쭉 매수가 이루어져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지수가 같이 가려면 그러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래도 더 이상 최악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1분기가 최악인 게 오히려 바닥임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좋은 식의 흐름으로 간다면 어떤 삼성전기라든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애들도 같이 갈 가능성도 높고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제약바이오 정도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이 조금 더 아마 좀 불편한 어떤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다만 급격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아마 가격 메리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럴 거를 감안해서 지금 벌써부터 사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종목이 아닌 신약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은 그냥 건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들지 않는 것. 한 번 건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위험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고 뭐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어떤 매수 매도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매수 매도의 방법이 본인의 매수 매도의 방법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가능하니까요. 회원분들은 조금 힘드시거나 조금 답답하실 때는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서 좀 이야기 많이 하고요. 회원들, 정회원들 분에게만 소통하는 전화번호를 그때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글로 연락하시면 바로바로 연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길고 느리고 재미없는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